화면 속에서 김정은, 제 삼촌이 웃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단상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손을 들어 화답했어요. 수십만 명의 군중이 그를 향해 두 팔을 뻗고 외쳤지요. 위대하다고, 강하다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핵을 손에 쥔 나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가진 사람, 인민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독재 정권의 우두머리, 김정은. 화면 속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백두혈통에 유일하게 남은 핏줄 김한솔입니다. 저는 그 화면을 아주 먼 나라의 작은 방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화려한 열병식 뒤편에서 내 조국의 사람들이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를. 빈 쌀독을 긁는 소리, 닫힌 배급소 앞에서 돌아서는 발걸음, 사라진 이웃의 빈자리, 미사일 한 발이 하늘로 솟을 때마다 수백만의 밥그릇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요. 삼촌 김정은은 핵에 미쳐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무기를, 밥상보다 미사일을 택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먼 공항에서 쓰러지던 날, 나는 사라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얼굴을 감추고 그림자처럼 사는 법을요. 침묵이 나를 살렸고 침묵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로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숨죽여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오랜 침묵을 두드리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대양 건너에서 온 목소리였어요. 미국이라고 했지요. 그것도 그 종잡을 수 없다는 사람, 트럼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함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끊었지요. 그러나 전화는 다시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내게 단 한 가지를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까지 죽은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저는 그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심장이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핵에 미친 한 권력자 김정은과 죽은 사람으로 살아온 저, 그리고 대양 건너에서 내민 한 손을 건넨 트럼프. 어느 긴 밤의 이야기를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녘 땅에서 고생하고 있을 한민족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한솔입니다. 제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아왔습니다. 거리에서 누군가 제 진짜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곧 제 죽음을 뜻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짜 이름으로, 가짜 얼굴로, 가짜 삶을 살았지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세상의 어떤 명단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저는 살아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아는 편이 저를 위해서도 나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쫓기지 않으니까요. 죽은 사람은 표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죽은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운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낯선 사람을 마주했어요. 저 얼굴이 정말 나인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또 다른 가면인가. 어느 순간부터는 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지요. 진짜 저는 누구인지, 어디서부터가 연기이고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그렇게 오래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가면과 얼굴의 경계마저 흐릿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제 진짜 이름과 함께 진짜 나 자신마저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한 통의 소식 때문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머나먼 어느 나라의 공항에서였습니다. 그날 제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지요. 평범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늘 그렇듯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전해 듣기만 했을 뿐이지요. 아버지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다는 것을, 낯선 땅의 차가운 바닥에서 그렇게 홀로 가셨다는 것을요. 그 소식을 들은 날, 제 세계는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깨달음이 저를 덮쳤어요.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는 것. 저를 향한 손이 언제든 뻗어올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늘 다른 길을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닫힌 나라를 열어야 한다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분은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변방으로 밀려나 사셨어요. 그리고 끝내 그 생각을 품었다는 이유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권력 앞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꿈을 꾸는 자는 지워지고 침묵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슬픔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한 교훈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은 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백두혈통. 사람들은 그 이름을 영광이라 불렀어요. 그러나 제게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벗을 수 없는 저주에 가까웠지요. 그 핏줄을 타고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끝내 서로를 지워야 했으니까요. 권력 앞에서 핏줄은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핏줄이 권력의 명분이 되는 나라에서 같은 핏줄은 가장 위험한 경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형이 아우를 두려워하고 조카가 삼촌을 두려워해요. 가장 가까운 피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정한 셈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핏줄이 오히려 지워져야 할 위협이 되는 그런 기이한 운명 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단지 그 피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얼굴들이 그렇게 하나둘 사라져갔어요.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 오늘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일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묻는 것조차 위험했지요. 그래서 저는 묻지 않는 법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법을 배웠어요.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마음의 절반쯤은 죽인 채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침묵은 저의 갑옷이자 저의 감옥이었어요. 저는 어떤 정치적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았지요. 세상에 나서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분노도, 제 슬픔도, 제 꿈마저도 모두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과연 사는 것이라 부를 수 있을까? 숨 쉬고 밥 먹고 잠을 자긴 했지요. 그러나 저는 어떤 내일도 꿈꾸지 못했고 어떤 사람도 마음 놓고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일을 꿈꾸는 순간 그 내일을 빼앗길까 두려웠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마저 위험에 빠뜨릴까 겁이 났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음을 미루고 있었던 셈이지요. 죽은 사람이라는 말은 어쩌면 비유가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 산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감시의 그림자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너무 오래 쳐다보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나에도 저는 온몸이 굳었지요.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 저 문 밖에 저를 데리러 온 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공포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는 것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끝내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조국이었어요. 저를 쫓고 제 아버지를 앗아간 그 땅. 그러나 동시에 제가 태어나고 제 핏줄이 묻힌 그 땅. 저는 그곳을 미워하면서도 끝내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수록 그곳에 굶주린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빈 쌀독을 아는 어머니들, 영문도 모른 채 굶는 아이들.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지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정말 이 작은 방 안이 맞는 것일까? 죽은 사람으로 숨어 사는 것이 정말 제 운명의 전부일까?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그 땅이 동시에 제가 가장 그리워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곳의 말을 쓰고 그곳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그곳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살았지요.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제 안에는 늘 그 땅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사랑하는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만큼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은 없으니까요. 저는 그 무력감 속에서 조금씩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답을 내릴 수 없는 그 물음을 안고 저는 또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모든 것을 뒤흔드는 그 전화가 제 침묵을 두드린 것은 대양 건너에서 온 그 목소리는 제가 그토록 오래 외면해온 물음을 정면으로 던졌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죽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고.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제 가슴 한구석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심장이 가슴 속에서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그 작은 떨림과 함께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제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저는 매일 밤 작은 화면 앞에 앉아 조국의 소식을 살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늘 같은 장면이 흘러나왔어요. 거대한 미사일, 끝없는 열병식,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는 제 삼촌. 그는 새로운 무기를 선보일 때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굴었지요.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 더 강력한 핵. 그는 그것들을 자랑하며 온 세상을 향해 우리를 두려워하라고 외쳤습니다. 화면 속에 그는 분명 강해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지요. 그 화려한 위용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를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조국의 진짜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화면 속 위용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빈 쌀독을 안고 한숨 짓는 어머니들, 닫힌 배급소 앞에서 힘없이 돌아서는 사람들. 미사일은 하늘 높이 솟구치는데 정작 그 아래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지요. 한 발의 미사일에 들어가는 돈이면 수많은 사람이 한 해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은 사람이 아니라 무기로 갔어요. 밥상이 아니라 미사일로 갔지요. 저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가졌다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갖지 못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마음 편한 하룻밤, 내일에 대한 작은 희망. 그 평범한 것들이 그곳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되어버렸다. 핵은 나날이 늘어갔지만 사람들의 살림은 나날이 비어갔다. 강해지는 것은 오직 무기뿐이었고 약해지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그것이 제 조국의 비극이었다. 무기를 위해 사람을 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과연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삶 자체가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조국에서는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죄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끌려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누구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지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세상에서 지워질 뿐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두고도 남은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야 했어요. 두려움이 모든 입을 막고 모든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그 당연한 것이 제 조국에서는 사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삼촌은 오직 핵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그는 점점 더 깊이 핵에 빠져들었습니다. 인민의 삶이 무너지든 말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더 강한 무기뿐인 듯 했지요. 사람들이 굶주릴수록 그는 더 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나라가 가난해질수록 그는 더 크게 핵을 자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는 정말 강해서 저러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가 너무 두려워서 저렇게 매달리는 것일까? 어쩌면 핵은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끌어안은 마지막 가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화면 속 그의 눈을 자주 들여다보았어요. 같은 핏줄이라 그런지 저는 그 눈빛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지요.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편에는 무언가 쫓기는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강한 사람은 굳이 자신이 강하다고 외치지 않는 법이에요. 끊임없이 강함을 증명하려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강함을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법이지요. 제 삼촌이 핵에 매달릴수록 저는 오히려 그의 깊은 불안을 보았습니다. 그는 핵이라는 거대한 무기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작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저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먼 나라의 작은 방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굶는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건넬 수 없었고 사라지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 한 번 낼 수 없었지요. 같은 핏줄을 타고났으면서도 저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비겁한 방관자였습니다. 그 무력감이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했어요. 방관자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면 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알면서 외면하는 자의 마음에는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이 쌓여간다. 저는 매일 그 죄책감과 함께 잠들고 그 죄책감과 함께 눈을 떴다. 화면 속 굶주린 얼굴들이 꿈속까지 따라 들어와 저를 들여다보았다. 너는 어디 있느냐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듯 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길을 꿈꾸셨던 분이었어요. 닫힌 나라의 문을 열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바라셨지요. 그러나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꿈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방으로 밀려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셨으니까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그 꿈이 저는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 꿈을 이어받을 사람은 어쩌면 저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저는 아버지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 하필 저여야 하는가? 저는 수도 없이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권력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핏줄이라는 것이 저를 자꾸만 어딘가로 떠밀었지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운명처럼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저는 이런 피를 타고나
이런 짐을 져야 하는가. 그러나 그 원망의 끝에는 늘 같은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굶는 아이들, 한숨 짓는 어머니들, 사라진 이웃들. 그 얼굴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운명을 원망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핏줄이란 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름이기도 한 것일까요? 제가 그 피를 타고난 데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해 무언가를 묻고 있는 듯 했지요. 어쩌면 제가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이 운명이 사실은 제가 끝내 마주해야 할 제 몫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망치는 한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야 하지만 한 번 마주서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운명 말이에요. 그렇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저를 짓눌렀던 무력감이 어느 순간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천천히 결심의 씨앗으로 자라났어요. 더는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 죽은 사람으로 숨어 사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는 마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외면해온 그 물음에 이제는 답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요. 관망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로 나설 것인가. 그 갈림길 앞에 저는 마침내 서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처음엔 그저 한 번의 우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받지 않았지요. 오랜 세월 숨어 살아온 사람에게 낯선 연락이란 곧 위험을 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번호는 며칠 뒤 다시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저에게 닿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예감 말이지요. 마침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자신을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백악관과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새 행정부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했지요.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미국이라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니, 그것도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다니,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저를 끌어내기 위한 덫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에 걸쳐 그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신뢰를 보내왔습니다. 직접 만나자고 다그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천천히 알려올 뿐이었어요. 그들의 태도에는 어떤 진중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이용하려는 자들의 조급함이 아니라 오래 준비해온 자들의 차분함이 느껴졌지요.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한 손은 위험하지만 기다릴 줄 아는 손은 다르지요. 그들은 제가 얼마나 오래 두려움 속에 살아왔는지를 아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를 몰아붙이지 않고 제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역설적이게도 저를 조금씩 움직이게 했지요. 다그치면 다치고 기다리면 열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저는 어느새 그 낯선 목소리를 매일 밤 기다리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온 뜻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근본부터 끝내려 한다고요. 그동안의 어설픈 협상이 아니라 진짜 비핵화를 이루려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길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비핵화, 제 조국을 옥죄던 그 무거운 사슬을 정말로 풀 수 있다는 것일까?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핵 문제는 늘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위협이 오가고 협상이 열리고 약속이 맺어졌다가 다시 깨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세상은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 지쳐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임시 방편이 아니라 끝을 보겠다는 것이었어요. 핵을 머리에 인 채 살아온 그 오랜 세월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제 조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감히 그것을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군가 먼저 제게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그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르고 적과 친구의 경계를 한순간에 넘나드는 사람.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를 예측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어쩌면 희망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풀지 못한 이 오래된 매듭을 어쩌면 그 예측 불가능함이 풀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늘 하던 방식으로는 늘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었으니 말이지요. 생각해보면 제 삼촌이 가장 다루기 어려워한 상대도 바로 그였습니다. 익숙한 위협이 통하지 않고 벼랑끝 전술이 먹히지 않는 상대, 제 삼촌을 떨게 만든 그 사람이라면 어쩌면 정말로 이 판을 뒤엎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적을 떨게 하는 자는 동지에게는 가장 든든한 손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저는 그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쉽게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강대국의 손이란 언제든 저를 한낱독으로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비핵화를 위해 저를 찾지만 내일은 또 다른 셈법으로 저를 내칠 수도 있었지요. 저는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손을 선뜻 잡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큰 힘들이 움직일 때 저 같은 사람은 그저 바둑판 위에 돌 하나에 불과하지요. 필요할 때 쓰이고 쓸모가 닿으면 미련 없이 버려지는 돌말이에요. 저는 그런 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또다시 누군가의 셈법에 휘둘리다 아버지처럼 쓰러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묻고 또 물었지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비핵화인가 아니면 그저 평양을 흔들 명분으로 제 이름이 필요한 것인가. 그 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한 발짝도 함부로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제안을 끝내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늘 굶주린 사람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으니까요. 만약 이 손을 잡는다면 정말로 제 조국의 사슬을 풀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은 또 한 번 그들을 외면하는 일이 될 터였지요. 평생을 방관자로 살아온 제가 또다시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은 저를 멈춰 세웠지만 그 얼굴들은 저를 자꾸만 앞으로 떠밀었지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마음에 조금씩 등을 떠밀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큰 약속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시험해보기로 한 것이지요. 아주 작은 정보 하나를 건네보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았어요. 만약 그들이 신의를 지킨다면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일이었지요. 한 번이라도 잘못 디디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저는 그 손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평생을 죽은 사람으로 숨어 살아온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저를 구원할지 아니면 또 다른 벼랑으로 밀어넣을지 그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그 손이 닿은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이름에 마침내 세상이 다시 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과 직접 마주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제3국의 어느 조용한 도시였어요. 저는 몇 번이나 차를 갈아타고 몇 번이나 길을 돌아 그곳에 도착했지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지는 않는지 매 순간 등 뒤를 살피면서요. 약속된 곳은 평범한 건물 안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까지도 저는 망설였어요. 이 문 너머에 구원이 있을지 아니면 덫이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몇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에서 온 특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마주 앉았지요. 처음 몇 분간은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들은 저를 살피고 있었고 저 또한 그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가? 저들의 눈빛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우리는 말 없이 서로의 진심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핵없는 한반도.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최종 목표였어요.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핵이라는 위협을 걷어내고 그 땅에 평범한 삶을 돌려주는 것.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가슴속으로만 꿈꿔온 그림과 너무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가 달랐어요. 그들은 그 꿈을 실제로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는 그림은 명확했다. 핵을 끌어안은 채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 핵을 내려놓고 세상과 다시 손잡는 나라. 위협으로 버티는 체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그 그림 속에서 굶주리던 사람들은 다시 밥상을 차리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다시 마음 놓고 잠들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 구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었고 수천만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저는 그 그림 앞에서 오래 잊고 있던 단어 하나를 떠올렸다. 희망이라는 그 말을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향한 제안을 꺼냈어요. 그들이 제게 원한 것은 군대도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통성이라는 이름이었지요. 무너져가는 체제 앞에서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의 얼굴. 그 얼굴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핏줄이라는 제가 그토록 무겁게 여겨온 그 짐이 이곳에서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저를 쫓아다닌 그 저주가 어쩌면 이제는 사람들을 구할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시험했어요. 정말로 이들이 비핵화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평양을 흔들 도구로 저를 쓰려는 것인지. 저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하나하나 곱씹었어요. 그리고 그들 역시 저를 시험하고 있었지요. 이 사람이 정말 그 무게를 감당할 그릇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곧 무너질 사람인지. 우리는 그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재고 또 쟀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향한 길고 조심스러운 줄다리기였어요. 저는 묻고 또 물었지요. 비핵화 이후에 제 조국의 사람들은 어떤 보장을 받게 되는지, 이 일이 또 다른 혼란으로 끝나지는 않을지. 그들은 회피하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에는 분명히 답했고, 어떤 질문에는 솔직히 아직 모른다고 했지요. 저는 그 솔직함에서 오히려 작은 믿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큰 소리치는 자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자가 더 믿을 만한 법이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빈틈까지 들여다보며 한 겹씩 경계를 풀어갔어요.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의 방식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거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인 듯 했어요. 명분과 실리, 그 둘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사람. 그에게 이 일은 세상을 바꾸는 위협인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길 거대한 무대이기도 했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깔린 손을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일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순수한 선의만으로는 이토록 거대한 일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 단단한 계산이야말로 이 일을 끝까지 끌고 갈 힘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세상의 큰 일은 순수한 마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환상에 가깝지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명분과 실리가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입니다. 그가 이 일에서 자신의 영광을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욕심이 이 험난한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 테니 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이 순수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다만 그 손이 끝까지 이 일을 놓지 않을 만큼 단단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그 손은 분명 그런 손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의 조건을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고, 또 다른 왕이 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굶주리고 짓밟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고도 했지요. 아버지를 앗아간 그 권력에 칼을 겨누려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것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평생 제가 가슴에 품어온 가장 진실한 말이었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창한 합의는 아니었어요. 그저 작은 끄덕임 하나였지요. 그러나 그 작은 끄덕임 속에 분명한 신뢰의 첫 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진심을 보았고 저 또한 그들의 진심을 조금은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날 거대한 강의 첫 징검돌 하나를 함께 놓은 셈이었지요. 그러나 그 작은 희망도 잠시, 위기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길 건너편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행이었지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들도 곧 그 그림자를 알아챘어요. 우리는 미리 정해둔 길을 따라 황급히 흩어졌지요. 골목을 돌고 또 돌며 저는 그 그림자를 가까스로 따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은땀에 젖은 채 한참을 어둠 속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 미행의 그림자는 제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어 사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누군가의 표적이 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한구석에는 묘한 후련함이 있었어요. 평생을 그림자로 숨어 살던 제가 마침내 무언가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는 후련함이었지요. 강을 건넌 이상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날 밤 똑똑히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동은 끝났지만 제 마음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물음을 곱씹고 또 곱씹었지요. 정말로 이 길로 가도 되는 것일까? 제가 내디딘 이 한 걸음이 옳은 것일까?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어요. 저는 밤마다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저를 짓누른 것은 역시 아버지의 그림자였어요.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마지막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길을 꿈꾸셨던 분, 그러나 그 꿈 때문에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던 분. 저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나설수록 위험해진다는 것, 목소리를 낼수록 표적이 된다는 것. 어쩌면 저 또한 아버지처럼 어느 낯선 곳에서 홀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 공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졌어요.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은 세월이 흘러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양을 바꿀 뿐이었지요. 처음엔 그것이 통곡이었고, 다음엔 분노였고, 이제는 두려움이 되어 있었어요. 같은 핏줄을 타고난 자가 같은 길을 가면 같은 끝을 맞는다는 두려움. 그것은 제 몸에 새겨진 오래된 흉터 같은 것이었지요. 비가 오면 쑤시는 흉터처럼 무언가를 결심하려 할 때마다 그 두려움이 어김없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는 저를 지켜주는 우산이자 동시에 저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숨어 사는 것은 적어도 안전했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입을 닫고 몸을 숨기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 침묵이 저를 지켜주었지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숨어버린다면 저는 또 한동안은 안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서는 순간 그 안전은 끝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갈림길 위에서 추처럼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안전한 침묵이냐, 위험한 걸음이냐. 마음은 쉬이 한쪽으로 기울지 못했어요. 그 무렵 저를 아끼는 한 사람이 조심스레 경고를 건넸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강대국이 너를 진심으로 위할 것 같으냐고. 너는 그저 그들이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장기판의 말 하나일 뿐이라고요. 일이 잘못되면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은 바로 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팠어요. 아팠지만 동시에 틀린 말도 아니었지요. 저 역시 그 위험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경고는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던 저를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제 눈앞에 자꾸만 어떤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빈 쌀독을 안고 한숨 짓던 어머니의 얼굴, 영문도 모른 채 굶주리던 아이의 얼굴, 사라진 이웃의 빈자리. 제가 안전한 침묵 속으로 다시 숨는다면 그 얼굴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물음 앞에서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제 한 몸의 안전을 위해 또다시 등을 돌린다면 저는 평생 그 얼굴들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할 터였지요. 두려움이 저를 멈춰 세웠지만 그 얼굴들은 저를 자꾸만 앞으로 떠밀었어요. 이상하지요. 저는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제 마음속에 또렷이 살아 있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태어나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핏줄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더 깊은 무언가로 이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고통이 곧 제 고통처럼 느껴졌지요. 어쩌면 그것이 제가 끝내 외면하지 못한 진짜 이유였는지도 몰라요. 저 한 사람의 안전보다 그 수많은 얼굴들이 더 무겁게 제 마음을 눌렀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죽은 사람으로 숨어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사는 것일까요? 숨 쉬고 밥 먹고 잠들긴 하지만 어떤 내일도 꿈꾸지 못하는 삶,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음을 미루는 것에 불과했어요. 차라리 단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비록 그 끝이 위험할지라도 평생을 죽은 듯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저울 위에 제 남은 삶을 통째로 올려놓고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무엇을 위해 사느냐로 그 삶이 결정되는 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동안 오직 살아남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이 아니라 연명이었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었으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지요. 그런 삶을 평생 이어가느니 차라리 짧더라도 무언가를 위해 불태우는 편이 낫지 않을까. 저는 처음으로 죽음이 아니라 삶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죽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바라셨습니다. 닫힌 문을 열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세상을요. 그 꿈은 아버지에 대해서 끝나버렸지요. 그러나 어쩌면 그 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제게 넘어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움 때문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꿈을 이어갈 사람으로 저를 남기신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잇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기로 한 것이지요. 그것이 도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끝에서 아버지처럼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것도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두려움을 향해 등을 돌린 순간이었어요. 위험을 알면서도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비로소 진짜 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지요. 두려움을 알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고요. 저는 그날 밤 비로소 그 말의 뜻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어요. 제 안의 두려움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저는 그 두려움을 끌어안은 채로 걸어가기로 한 것이지요.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면 저는 평생 그 작은 방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넘어서는 길은 오직 그것을 안고 걸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제 안에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침내 무언가를 위해 살아보겠다는 결심이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보낼 짧은 답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하겠다고, 함께 가겠다고. 그 한마디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 살아온 제 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기로 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의 공조는 이제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갔어요. 그들은 비핵화로 가는 길에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순서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것은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일과 같았습니다. 한 조각이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정교하고도 위험한 퍼즐이었어요. 저는 그 퍼즐의 한가운데서 제가 놓아야 할 조각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평양 안에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군 장성, 밀담을 나누던 당 간부, 차마 밀고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아주던 감시자.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위험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었지요. 다만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저마다 외롭게 흩어져 있을 뿐이었어요. 저의 역할은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잇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그들을 조심스럽게 엮어가는 일이었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묘한 것이죠. 혼자일 때는 한없이 약하지만 같은 마음이 모이면 무엇보다 강해집니다. 흔들리던 장성은 자신만이 흔들린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눈 감아주던 감시자는 자신만이 마음을 바꿨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어둠 속에서 똑같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그들의 입을 막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 흩어진 마음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거대한 힘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평양 안과 밖을 잇는 비밀 통로를 만드는 일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잘못 새어나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암호로 주고받았어요. 직접적인 말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한 사람을 거치고 또 한 사람을 거쳐 메시지는 느리고 위태롭게 전해졌습니다. 그 느림이 답답했지만 그 느림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이기도 했어요. 그 통로를 오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지요. 그들은 발각되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걸음씩 움직여 주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용기 위에서 우리의 계획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지요. 이 일은 결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얹힌 일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일에서 미국의 지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한 정보, 안전한 통로,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적인 명분. 평양의 눈을 피할 방법을 알려준 것도 그들이었고, 위험한 순간의 안전을 지켜준 것도 그들이었지요. 무엇보다 이 일이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세상이 지지하는 정의로운 길이라는 명분을 그들은 우리에게 실어주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결코 닿지 못했을 곳에 그들의 손을 빌려 닿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미국은 바깥에서 압박과 보장을 맡았어요. 평양을 향한 국제적 압박을 높이는 한편 비핵화 이후에 안전을 보장하는 큰 틀을 짜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안에서 정통성과 사람들의 마음을 맡았습니다. 흩어진 내부의 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따를 만한 하나의 얼굴이 되어주는 일이었어요. 바깥의 힘과 안의 마음, 그 둘이 맞물려야만 이 거대한 일이 비로소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그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수많은 시도가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깥의 압박만으로는 결코 그 단단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었죠. 또 안의 흔들림만으로는 새로운 길을 열 힘이 없었어요. 밖에서 미는 힘과 안에서 흔드는 힘이 따로 놀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두 힘이
처음으로 한 방향으로 맞물리고 있었어요. 작은 시냇물도 여럿이 모이면 강이 되어 둑을 무너뜨리듯 따로 흐르던 힘들이 하나로 합쳐지자 비로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획은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어요. 처음엔 그저 막연한 꿈이었던 것이 이제는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때의 그림이 서서히 잡혀갔지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불가능하다고만 여겼던 일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 벅참 뒤에는 늘 서늘한 긴장이 따라붙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늘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얽힌 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누군가 두려움에 못 이겨 혹은 욕심에 눈이 멀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지요. 중개자 중 누군가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고 정보가 어디선가 새어나갈 수도 있었어요. 저는 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싸움이었지요.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저는 매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어요. 그러는 사이 평양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변해갔습니다. 멀리서 전해오는 소식에 따르면 그들도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한 듯 했어요. 평소와 다른 공기, 미묘하게 달라진 사람들의 눈빛, 손에 잡히는 증거는 없었지만 오랜 권력의 본능이 그 보이지 않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요. 그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시는 더 촘촘해졌고 의심은 더 짙어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지요. 저는 멀리서 화면 속 삼촌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곤 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전에 없던 불안이 어른거렸지요. 어쩌면 그도 자신의 발밑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더 크게 핵을 흔들고 더 사납게 주변을 다그쳤습니다. 두려운 자일수록 더 큰 소리를 내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같은 핏줄을 타고난 두 사람이 이제 정반대의 길 위에서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이 커질수록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어요. 여기서 멈춘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저를 믿고 모여든 사람들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꿈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흩어졌던 손들이 마침내 하나의 계획으로 모여들고 있었지요. 그 손들을 생각하면 저는 두려움 앞에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그 마지막 문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결국 우려하던 순간이 기어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평양이 마침내 우리의 움직임을 알아챈 것이지요. 어느 날부터 전해오는 신호들이 심상치 않게 변했어요. 평소보다 분주해진 감시, 갑작스레 끊긴 연락, 사라진 중개자 한 사람.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던 그 작은 이상들이 하나둘 모이자 하나의 분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던 적이 마침내 우리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한 것이지요.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던 그 가느다란 사슬이었어요.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움에 못 이겼는지 아니면 욕심에 눈이 멀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비밀 통로 한 곳이 뚫렸다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의 균열을 따라 평양의 손길이 빠르게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이
하나둘 위험에 빠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엮은 그 실들이 이제는 거꾸로 사람들의 목을 조이고 있었으니까요.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어진다더니 그 말이 옳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지킨 비밀이 단 한 사람의 흔들림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이런 일의 가장 잔인한 점이었어요. 100사람이 충성해도 한 사람이 배신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제가 모은 사람들, 제가 그린 계획,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의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저였으니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도 결국 저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손길은 저에게까지 닿았어요. 제가 머물던 안전한 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누군가 제 위치를 알아냈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가진 것을 챙길 겨를도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한밤중 저는 어둠을 틈타기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골목을 돌 때마다 모퉁이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쫓기는 짐승처럼 어둠 속을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이 자꾸만 겹쳐 보였어요. 낯선 땅의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쓰러지셨던 아버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제게도 그 마지막인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휘감았습니다. 평생 두려워하던 바로 그 일이 지금 제 눈앞에 닥쳐오고 있었으니까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을 가까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결국 저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인가. 그러나 이번에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미국 측이 움직였어요.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통로로 저를 안전한 곳으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작전이었지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저를 이끌었어요. 위험한 길목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도망쳐온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달리고 있었지요. 그 사실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에게 작은 불씨가 되어 주었어요. 그들은 저를 그저 쓰고 버릴 도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위험에 빠진 저를 그대로 버렸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막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를 구하러 왔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그들의 진심을 믿게 되었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함정일까 의심했던 그 손이 이제는 제 목숨을 건져 올린 손이 되어 있었어요. 신뢰란 이렇게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그 긴박한 도주 속에서 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제 곁에 남아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위험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저를 위해 길을 열어준 사람들. 반면 등을 돌리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지요. 어제까지 같은 꿈을 말하던 이가 오늘 저를 팔아넘기려 한 일도 있었습니다. 배신과 충성이 그렇게 한자리에서 엇갈렸어요. 저는 그 속에서 사람의 가장 약한 모습과 가장 강한 모습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 그 차이가 어둠 속에서 더없이 또렷하게 드러났지요.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떠나간 사람들을 저는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짊어진 두려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생을 그 두려움 속에 살아온 사람이 바로 저였지요. 다만 저는 끝까지 남아준 사람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는 그 긴 어둠을 끝내 건널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에 걸친 도주 끝에 저는 가까스로 안전한 곳에 닿았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었고 다리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살아있었지요.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토록 벅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혼자였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아버지의 시대와 저의 시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을요. 홀로 쓰러진 아버지와 달리 저에게는 함께 달려주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고비를 함께 넘기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함께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신뢰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흔들리던 마음들은 이 위기를 거치며 오히려 더 굳건해졌고 떠날 사람은 떠났기에 남은 사람들은 더 단단히 뭉쳤지요. 우리의 계획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건넌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위기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견뎌낸 자들은 이전보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은 그 위기에 무너졌고 남을 것은 그 위기에 단련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적어졌지만 더 단단해졌어요. 숫자가 줄었으되 그 마음은 곱절로 굳어졌습니다. 평양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의 추격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셈이었죠. 흩어질 뻔했던 사람들이 같은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비로소 진짜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등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어른거렸지만 제 앞에는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고 너무 많은 사람이 함께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한 걸음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어둠의 끝에서 마침내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빛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떠올리며 조용히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세상 앞에 서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평생을 죽은 사람으로 그림자로 숨어 살아온 저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오랜 침묵을 깨뜨릴 시간이 온 것이지요. 저는 더 이상 얼굴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다만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제 삶을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저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공조 끝에 비핵화의 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조국을 옥죄던 그 무거운 사슬이 한 고리씩 풀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핵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짐이 되었어요. 세상을 위협하던 그 무기가 비로소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핵이라는 올가미가 풀리는 그 순간 저는 보았어요.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공포의 벽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핵은 단 한 번도 그 나라를 지켜준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밥상을 빼앗고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고립시키고 끝내 그들을 두려움 속에 가둔 사슬이었지요. 강해 보이려 끌어안은 그 무기가 사실은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핵이 사라진 자리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평범한 일상과 작은 희망과 그리고 사람다운 삶이 말이에요. 핵이라는 마지막 패가 풀리자 그 위에 서 있던 권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핵으로 버텨온 체제였어요. 그 두 기둥이 무너지자
거대해 보이던 권력은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지요. 등을 돌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침묵하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것은 오랜 세월 사람들을 가두었던 공포의 시대 그 자체였지요. 화면 속에서 그토록 강하게 웃던 제 삼촌도 이제는 그 웃음 뒤에 떨림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쌓아 올린 것은 결국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는 법이지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핵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자 그 거대한 체제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어요. 총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폭정은 더 이상 폭정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누군가의 몰락이 아니었어요. 제가 바란 것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비어있던 쌀독에 다시 쌀이 채워지는 것. 미사일이 아니라 밥이, 공포가 아니라 평범한 내일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꿈꾼 진짜 승리였어요. 굶주리던 아이가 배불리 먹고 두려움에 떨던 어머니가 마음 놓고 잠드는 것. 그 소박한 일상이 돌아오는 것. 거창한 무기도 위대한 구호도 아닌 바로 그것이 제가 그토록 바라온 전부였지요. 이 모든 것은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양 건너에서 내밀어준 그 손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압박이 아니라 합의로,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도 풀지 못하리라 여겼던 그 오래된 매듭을 끝내 풀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목숨을 걸고 함께 달려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모든 손들이 모여 만든 강물 위에 떠있던 한 척의 배였을 뿐입니다. 문득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셨던 아버지. 그 꿈 때문에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던 아버지.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못다 이룬 그 꿈을 제가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저를 거쳐 마침내 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오래도록 저를 짓누르던 아버지의 그림자가 비로소 따뜻한 햇살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저는 그 그림자가 두려웠어요. 아버지처럼 될까봐, 아버지처럼 쓰러질까봐 떨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의 길은 실패가 아니라 다만 너무 일렀던 것뿐이라는 것을요. 그분이 뿌린 씨앗이 그분의 시대에는 피지 못했지만 그 씨앗은 끝내 죽지 않고 제 안에서 다시 싹을 틔웠어요. 어쩌면 아버지는 저를 통해 다시 한번 그 꿈을 꾸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그림자를 제 등에 짊어지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지요. 이제 저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말하려 합니다. 그 길은 또 다른 한 사람의 권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공포로 다스리는 또 하나의 독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뜻이 존중받는 세상.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공포 위에 세운 나라가 아니라 자유 위에 선 나라. 그것이 제 조국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권력을 위해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또 하나의 왕이 되려 했다면 저는 제가 그토록 미워하던 그 길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셈이었겠지요. 제가 원한 것은 왕좌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가는 나라. 그런 세상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죽은 사람으로 숨어 살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것이 제가 꿈꾼 진짜 자유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저는 하나의 꿈을 봅니다. 총칼로 갈라지고 철조망으로 끊어진 이 땅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는 꿈이에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에게 총을 겨누지 않는 세상. 남과 북이 자유 속에서 손을 맞잡고 하나의 새벽을 함께 맞이하는 그날. 오랜 분단의 밤을 건너 평화로운 통일이라는 단어가 마침내 현실이 되는 그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끝내 닿아야 할 마지막 새벽이지요. 그 통일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집어삼키는 통일이 아니에요. 한쪽이 다른 쪽을 무너뜨리는 통일도 아니지요. 그것은 자유라는 같은 땅 위에서 두 형제가 다시 손을 맞잡는 통일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남과 북이 자유와 평화라는 한 지붕 아래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오랜 비극의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 거예요. 저는 그 마침표를 향해 남은 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림자로 숨어 살던 제가 마침내 사람의 얼굴로 이 자리에 섰어요. 떨리던 손은 이제 멈추었고 감추던 이름은 이제 떳떳합니다.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공포의 시대가 저물고 마침내 자유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으니까요. 어둠은 아무리 깊어도 결코 새벽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함께 손을 맞잡는 한 그 어떤 어둠도 끝내 영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새벽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하나 된 한반도라는 그 빛나는 새벽을 향해서 말입니다.